안녕하세요. 회계원리 강의를 맡은 윤희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IFRS 회계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을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 1편은 이제 회계의 이제 기초라고 해서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제 2편에서는 이제 계정 과목별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 1편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은 먼저 판서 위주로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필기하는 걸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우리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럼 과연 누구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느냐? 바로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이제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요, 외부 이해관계자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주주가 될 수 있겠죠. 주주. 그래서 이제 주주의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대한 주식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내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채권자. 자, 그래서 뭐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자, 우리가 회사는 이제 차입금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와서 돈을 빌리려 하겠죠. 그러면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그 회사가 어떤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과세당국. 뭐 세무서나 국세청이 되겠죠. 과연 그 기업이 과연 세금 신고를 적절히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세금 신고에 따라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과연 그걸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이제 알려면 또 결국 정보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경영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자, 요즘에 전문 CEO들이 많죠. 전문 CEO들이 결국 본인을 이제 평가받으려면 본인이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나온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만 본인의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 우리 회사는 연말에 실적이 좋으면 특별 뭐 보너스를 준다, 상여금을 준다. 그러면 결국 다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죠. 과연 우리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 의사결정은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필요한 건 뭡니까? 정보죠, 정보. 바로 이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회계는 결국 특정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결국 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결국 정보는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결국 회계라는 것은 회계 담당자가 그 기업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계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외부 사람, 내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고서를
이 보고서를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보고서를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재무제표라는 보고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이 재무상태표와 일명 이제 손익계산서가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요 이 주석 안에 자,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또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석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나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뭘로 표시해야 돼요? 어떤 이제 숫자로 모든 게 표시가 되죠, 기본적으로는. 자, 숫자로 이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 할까요? 어떤 부연 설명이 바로 이제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바로 주석이다. 그리고 사실은 숫자 옆에 우리는 일명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계정 과목과 숫자로서 모든 걸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 이게 바로 이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본다면, 자, 우리 회계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회계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 자,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요, 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반면에 관리회계라는 것은 내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보시면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든 보고서를 일명 자,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했을 때는 되게 특수목적 보고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재무회계 쪽.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대요. 그럼 결국 두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결국 대표적인 건 두 회사가 만든 바로 여기 있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기 다른 방식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면 제3자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는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준 또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기준이 존재한다. 반면에 이 관리회계는요, 이 관리회계 안에는 사실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원가 회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원가 회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게 어디예요? 제조기업, 제조원가 구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조기업. 자, 제조업을 영위한 회사가 제조원가, 원가를 계산할 때 이제 원가 회계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관리회계는 원가 회계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이제 미래에 어떤 사업을 투자했을 때 과연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회계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보고 대상이 외부 사람이 아닌 내부 이해관계자죠. 주로 경영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 내부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틀이 없다는 거죠. 각기 다른 방식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특수 목적 보고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거는 과연 요 기준, 이 기준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자, 그래서 상장 기업과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기업은 이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걸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 하나 갖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같이 적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규모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상장회사들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 즉 전 세계가 똑같은 방식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간에 비교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국제회계 기준, 모든 나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 비상장 기업을 보시면 자, 굉장히 큰 회사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회사. 근데 알고 봤더니 아직 상장은 안 됐대요. 근데 기업의 규모는 엄청 크고 근로자도 엄청 많고. 근데 또 보면 뭐 직원 한 명에 대표 한 명이 있는 법인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다양한 되게 소규모 법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조차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죠. 좀 더 심플하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생겼죠.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일명 우리가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상장회사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비상장회사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비상장 회사인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자, 요거나 요게 가능하고요. 비상장 회사로서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기준을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자,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아까 재무제표는 크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가 바로 재무상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똑같이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 대조표란 말을 써요. 자, 여기 하나. 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명칭이 다르다는 거고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손익계산서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국제기준에서는 자, 포괄손익계산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이제 일부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포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 자, 근데 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기준이다 보니까 복잡한 게 없다는 거여서 딱 세 가지만 만들어도 돼 있어요. 보통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결손이 났을 때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인 거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 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정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뭐 자본 변동표 이런 것까지 만들어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 이런 부분 하고 이제 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요 하나 이름이 좀 틀리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요. 회계 기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1번 정보 시스템으로서 회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회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의 결과를 기록, 정리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일련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죠. 결론은 뭐냐?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영활동을 잘 기록한다는 거죠. 빠짐없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명 이제 숫자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회계에서 말하는. 그래서 숫자화 시켜서 그걸 이제 보고서를 만든다. 회계 보고서를 만들면 이제 이런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회계의 일부분인 북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북이란 말 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상업고등학교란 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상고란 말을 안 쓰고 다 뭐 정보산업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북이란 말 썼고요. 자, 이 북이라는 말은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거래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어떤 게 일어났음에 따라 단순히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이는 단순히 뭔가 일어나면 그냥 기록만 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도 보시면 북이는 단순히 어떤 거래를 그냥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북이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회사는 좀 화살표 어떻게 됐어요?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집단,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크게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각각 다르죠. 각자 입장에서 정보는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이유에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고 그 정보는 결국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회계 보고서라고 해서요. 그 정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회계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다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크게 6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다.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고요. 정의를 보시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재무상태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제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경영성과, 즉 경영성과는 어떤 수익 또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먼저 현금 흐름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건 실제 이제 현금 측면에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 나갔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자본 변동표라고 해서요. 우리 일명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그 자본과 관련된 변동 내역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주석이고요. 이 주석이란 것은 자, 1번부터 지금 5번까지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만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표시한 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석을 통해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네 번째 줄 보시면 한편. 자, 주석은 독립된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자,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재무제표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양과 3번을 보시면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고요. 거기 보면 주석사항이고 재무제표는 아니다. 자,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해서는 재무제표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상법 규정에 의해서 주석사항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꼭 만들어야 할 보고서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특징을 몇 가지만 보시면 자, 이제 원칙 중심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별보다는 자, 연결 중심이다. 자, 연결 재무제표.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정가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에 있는 기준과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요 일반 기업 패키지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의 기존에 있는 기존 내용들은 굉장히 세부적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답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기준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이게 원칙, 큰 틀만 보여줘요. 큰 틀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큰 원칙은 주어져 있지만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세하게는 어떻게 하란 말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알아서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판단해서 이제 뭔가 처리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원칙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결국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거를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걸 이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자, P회사, 뭐 예를 들어 모회사, 자회사라고 할게요. 자,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다. 자, 이러면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수한 게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P에서 하나 만들고 X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 규모가 되는 경우에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연결이란 거를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런 개별 재무제표보다는 먼저 이 통합한 관련 있는 회사들끼리 합한 이 연결 재무제표가 더 중요한 이제 보고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정가액 부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과거에는 이제 원가 기준이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처음에 발생했을 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때의 시가인 원가가 제일 중요했고 그 이후에 변동하는 내역들은 우리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였는데요. 이 국제기준은 이 원가가 아닌 시가, 공정가에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2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요. 자, 의의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 2011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을 동적 도입하여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이제 기준서하고 해석서라는 걸로 해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원칙 중심의 기준 체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우리가 일반 기업회 기준 기준에 있는 거 또는 기존의 미국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보시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 중심이었지만 이 국제회계 기준은 뭐다? 원칙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과후 2번에서는 자,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경제적, 세 번째가 결국 이제 공정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일반 기업회 기준보다는 공정가치 평가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공정가의 가치가 평가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이제 실질을 더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그 박스를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기준별로 어떤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자, 상장 기업만 적용할 수 있고요. 자, 비상장 회사 중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라면 그때는 이제 두 개만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는 대다수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 적용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규모가 작으면 이제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박스를 보시면 실무 팁이라 되어 있고요. 자, 자산이 얼마 이상이다.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분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즉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제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란 건 뭐냐? 바로 기준이 존재했고요. 과연 회사가 만든 보고서가 이 규정,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준수해서 만들었는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뭐 이제 기본 용어인데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그림만 보겠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이 단기란 말을 쓰는데 단기가 바로 2017년 금년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를 정기란 말을 쓰고요. 내년도를 차기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기재무제표 갖고 와라라고 한다면 작년도 보고서 갖고 와라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1월 1일을 기초 시점,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 시점 또는 결산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 1년을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이제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보고서를 언제 시점으로 우리가 끊어서 만들 것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1년 단위로 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회계 기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어떤 보고서에 사기란 말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이제 4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의 나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은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만든다. 일단 연차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좀 더 짧게 이제 보고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만든 걸 반기 보고서라고요. 자, 그것도 너무 길다. 이제 분기별로 1년에 4번 분기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매월 월차 결산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매월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스템 갖춰져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상장 기업만 얘기하는 거고요. 규모가 있는 회사만 얘기하고 대다수의 이제 비상장 기업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회계의 분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회계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와 세무회계를 말씀드렸고, 자, 두 가지를 특히 비교했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재무회계에 초점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 요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야지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지만 관리에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한 거기 때문에 어떤 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무에게는 사실 뭐예요? 세금 신고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굉장히 주요 세금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된 것들이 바로 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재무회계에 초점을 두니까 이제 회계 관련된 데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분식회계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육수를 보시면 분식, 회계 분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조작한 거죠. 조작을 해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걸 담당하는 뭐 이제 감사를 하는 감사인이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면 이제 감사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 감사인 나름 체크를 다 했는데 이거 원본 자체가 이제 뭔가 위조된 거라면 이건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뉴스를 보면 가끔 분식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그건 보다 의도적으로 회사의 어떤 보고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문장에 보시면, 자, 우리 세 번째 단락, 저 7번째 줄을 보시면, 자,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부풀리는데, 자, 이때 매출이나 자산을 크게 잡고요. 비용과 부채는 작게 잡으면 회사가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조작하는 거, 이게 바로 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회계의 기본 개념 잠깐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